네, 안녕하세요. 백미란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백제 옛수도 부여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동북아 해상강국으로서 부흥을 꿈꿨던 사비백제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EBS 대표 강사 최태성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라가 백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하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특히 그 백제 중에서도 사비 백제의 그 역동적인 이야기 아마 오늘 들으시면 사비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들 아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지금부터 최태성 선생님의 명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사비 시대를 열었던 성왕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역사 속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역사 속에 몰입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해볼 텐데 부여에 왔으니까 이분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부여하면 성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여 도심 한가운데에 딱 그 성왕의 동상을 딱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부여에 오니까 뭔가 뇌가 좀 팍 트이는 것 같은 그런 그래요? 느낌이죠. 오늘 부여에 오셨으니까 네.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는 100% 본방에선 편집입니다. 의미를 부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농담 7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네. 의미를 부여한다. 네. 네, 없는 거 제가 원래 이런 건 못합니다. 얼굴 이렇게 빨개졌죠 제가?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사비백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궁금하거든요. 사비백제하면 뭐가 떠오를지 궁금한데 잠깐만 제가 이게 안젤리나 씨가 오늘 오셨으니까 혹시 삼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이게 좀 어렵겠지만 그냥 뭐 여쭤볼게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어떤 알죠. 나라인가요? 삼국은요? 자, 일단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정답.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이제 야. 한국에서 5년 동안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 정도는 사실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근데 그 백제는요 도읍이 수도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일단 백제의 수도부터 한번 살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성, 웅진, 사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위례성이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시작은 한강, 서울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고구려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을 이제 한성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함락당해요. 결국은 함락당했으니까 급하게 도읍을 옮길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읍을 옮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웅진, 지금의 공주입니다. 굉장히 급하게 왔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니까 이제 도읍을 옮겨서 다시 백제의 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읍을 옮긴 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부여로 오게 된 것입니다.
도읍지는 이렇게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웅진에서 사비로 옮길 때 한성에서 웅진으로 오는 거는 싸움이 났으니까 네, 어쩔 네. 수 없이 옮긴 거고, 그렇죠. 이거 싸움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네. 여기서 사비로 왔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뭐 이런 궁금증 안 드세요? 귀족들의 반발이 좀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음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귀족들의 반발. 그렇죠. 그렇죠. 요즘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웅진 쪽에 살고 있는 그 귀족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걸 순식간에 뺏어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죠? 당연히 귀족들은 반발을 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왕 입장에서는 이거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귀족들의 기득권을 누르고 도읍이 천도가 된다면 왕권은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지죠.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귀족들과 왕과 한판 권력 투쟁 속에서 결국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사비 부여로 옮겨오게 되는데, 이 부여로 오면서 백제는요 국호를 바꿔요.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부여다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여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구려가 부여를 멸망시킨 거예요. 부여를. 그래서 이 백제가 부여의 정통성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해가지고 남쪽에 부여라는 나라가 출발한다라는 걸 선포한 게 성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 거예요? 네, 75% 정도. 75% 정도?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사비로 와가지고 이 부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산세가 예쁘긴 한데 이게 좀 산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성에서 지금 고구려가 침략해가지고 한성을 뺏기고 급하게 지금 이사 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어를. 군사기지. 왜냐면 고구려가 계속해서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산세가 험한 이곳에 들어가서 도읍을 일단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기지로는 좀 적합하지만 뭔가 사람들이 살기에는 왠지 좀 좁고 왠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읍을 옮긴 곳이 바로 이곳 사비가 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산성에서 이제 평지로 내려왔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관공리 유적,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궁궐, 왕들이 사는 궁궐터였을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발굴하니까 막 나오고 있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유물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궁궐 뒤쪽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산성이 되는 거예요. 혹시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시 이리로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산성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 구조를 보이고 있죠. 성왕이 이곳 부여에 와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런 크기, 사이즈에서도 보일 수 있고요. 도로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지금 봤던 부소산성, 지금 보이시죠? 부소산성.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렇게 지금 여기 지금 부소산성 보이고 있고, 여기 지금 백마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백마강이 흐르고 있죠?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로 외적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강이니까. 그죠? 근데 이쪽은 지금 강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으려면은 성을 쌓아야죠. 성을 쌓아야죠. 그래서 이쪽 동쪽은 성을 쌓고 이쪽 서쪽은 백마강을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경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사비 백제를 지금 출발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비 백제를 나올 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늪지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땅이 딱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늪지대가 많으면 건물 같은 거 짓기가 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었죠. 이게 단점이었는데 이 단점을 백제인들은 장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자, 어떻게 돌려놨냐면 그래? 늪지대가 많아? 그러면 거기다가 큰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저장해가지고 농수로 쓴다든지 농사 지을 때 쓰는 물이라든지 홍수를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라고 해가지고 연못을 통해 가지고 그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꿔놔요. 이런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때 1400년 전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쵸.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란 엄청 얘기죠.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계속 얘기를 드리겠지만 백제인들의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뭐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속도전으로 딱 만들지는 않겠지만 차분히 단단하게 하나씩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흔적을 지금 1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사비백제가 왜 계획도시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소산성인데요. 이 부소산성의 이 역할이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평상시에는 관북리 일대에서 왕이 거주하다가 위급한 순간에 피난을 하는 피난왕성의 역할을 합니다. 부여의 가장 큰 주목할 점은 관북리 유적이라는 평지성과 바로 뒤에 있는 피난왕성, 산성이 바로 결합된 양성체제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고구려도 평지성과 산성이 있지만 연접한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 때문에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계획도시의 어떤 그 근거로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평지성하고 산성을 같이 접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고, 그다음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부소산성을 보고 있습니다. 부소산성 보이고 여기 관북리 유적이에요. 좀 더 확장을 본 건데, 자 여기 지금 이제 강이 흐르고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산성이 있고 관북리 유적이 있는데 쭉 내려가면 직선을 쭉 내려가면 이쪽에 바로 사찰이 보여요. 정림사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여라고 하는 곳은요 불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성을 만들고 도심의 가운데 거의 센터쯤에 이렇게 정림사 사찰을 만들었다는 얘기 뭐냐면 우리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불교에 의해서 정신적인 어떤 그런 사상적 토대를 통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 때 아예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획도시라고 하는 세 번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쪽입니다. 이쪽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지금 능산리 고분군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하얀 선 같은 게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금 이 부여를 둘러싸고 있는 성이에요. 이렇게 지금 성의 흔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 바깥쪽에 고분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이 무덤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산 사람들의 공간이고 이 성을 기점으로 바깥쪽은 죽은 사람들의 공간이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적으로 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이라고 하는 곳은 전쟁통에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몸을 숨기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 백제의 중흥, 아까 이름도 남부여라고 했잖아요. 이 백제가 새롭게 환골탈태 싹 바뀌었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 라는 어떤 그 근거로 만든 곳이 바로 이곳 삽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삽에 대해서 이런 걸 잘 모르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 둘러보고 이렇게 가시는데 삽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를 통해 가지고 성왕이 삽이를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삽이를 여행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계속 지금 나눠봐야 되겠는데 근데 성왕은 또 아픈 스토리가 있어요. 혹시 효정 씨 네. 성왕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성왕? 사실은 뭐 성왕 업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기억에 남는 게 없고 그냥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네, 그냥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기억에 남거든요. 성왕이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기억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 웬만한 왕들은 다
대부분 안타깝게 돌아가시지 않나요? 네. 이게 막 호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네. 네. 아, 그냥 던졌구나 그냥. 네. 그리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저는 항상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렇죠. 왕들은 뭐 대부분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특히 이 성왕은 정말 그 스토리가 좀 짠해요. 자, 이 성왕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6세기입니다. 삼국의 전성기 시기를 보면 4세기가 사실 백제의 시대예요. 백제 아까 그 한성, 근초고왕의 시대, 그때가 전성기였고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 시대예요. 광개토 태왕이 막 영토를 막 엄청 넓혔던 그런 시기. 그리고 6세기는 어느 나라의 전성기냐면 신라의 전성기가 됩니다. 그때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였냐면 신라의 진흥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흥왕이 전성기를 이끌기 전에 사실 이 백제의 성왕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이 백제의 목표는 뭐였냐면 백제의 출발이 어디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서울. 그쵸. 한강이라고 그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한강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를 되찾는 거. 이게 바로 백제의 목표예요. 한강을 고구려한테 뺏겼잖아. 그리고 그 뺏기는 과정에서 백제 왕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사람들한테는 이거 복수해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강을 되찾는 게 정말 숙제였단 말이죠. 그래서 진흥왕하고 손잡고 한강을 되찾자 라고 해서 둘이서 손잡고 고구려를 쳤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어요. 예. 성공했어요. 한강을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손잡고 한강을 되찾자고 했던 그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을 때립니다.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 한강을 다 그냥 신라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혹시 그런 친구 있었어요? 전 친한 친구가 나의 뒤통수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글쎄 뭐 친구하고 한강을 놓고 싸울 일이 있나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큰 어떤 이권 다툼은 없었고요. 사실 친구지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친구는 나쁜 친구죠.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나라와 나라의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 한강을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성왕이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신라 배신 때는 신라 가만히 냅둘 수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신라를 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벌어진 전투가 관산성 전투라는 건데 이제 오늘 제가 이 관산성 전투 얘기를 쭉 뒤에다 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성왕이 죽어요. 신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여튼 일부의 주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비백제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왕의 계획에 의해서 진짜 어게인 백제의 어떤 구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속에서 계획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사비백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큰별쌤에게 듣는 사비백제 정주행. 이번에는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부여에 오면 이거를 진짜 꼭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안젤리나 이거 지금 처음 봐요? 근데 지금 실제로 처음 보고 근데 이렇게 실제로 나온 줄 몰랐어요. 저 이제 뭐 사진으로 바로 봤지만 근데 이렇게 실제로 너무 가까이 보니까 되게 소름이 났네요. 진짜는 저 뒤에 있고
아 그래요? 진짜 아니구나. 아. 진짜와 똑같은 모양이에요. 진짜와 정말 똑같은 모양. 근데 되게 완전 네, 정말. 진짜 같이 생겼어요. 네. 진짜는 바로 뒤에 있어요. 그죠? 만드신 분들 똑같이 만드는 것도 꽤나 제작비가 드니까. 당연하죠. 네, 아까 들고 오시는 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이거 네. 엄청난 건데 안젤리나 혹시 이게 무슨 용도인지 아세요? 향로. 음. 이제 그 향을 이렇게 넣는 거였잖아요. 오케이. 예전에 그때 어. 백제 1400년 전에.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 향로인데 그러면 향을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향을 뭐 약간 어디다가 이렇게 넣고 꽂아가지고 아닌가요? 이렇게 필까? 살짝. 좋아요.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오늘. 네. 자, 이게 1993년 12월 23일 이게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발견되었냐면 이렇게 해서 발견됐어요. 자, 여기 지금 보이시죠? 네. 이거 보여요? 이게 지금 뚜껑. 이게 지금 아래쪽. 열렸나요? 그렇죠. 이게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열려가지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향을 꽂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향을 집어넣고 불을 피면 뚜껑을 닫으면 여기에서. 효정 씨, 이게 지금 네. 사실 1400여 년 전 문화유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겠지만 이게 청동이라서 이게 1400여 년 동안 버티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녹슬고 부식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네.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제 느낌에는 아마 네. 요게 물 웅덩이 속에 이제 들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웅덩이 물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어떤 수질과 관련이 좀 있지 않을까? 수질과? 네, 그러니까 이곳의 수질이 뭔가 화학 작용을 해서 부식이 안 되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니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삼촌포인들이 싫어합니다. 네, 이거를 조금 자제해 주세요. 네, 삼촌포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머 이름입니다. 당했어. 네, 좋습니다. 비슷했는데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저거 물 속이 아니라 단 속에 깊게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지금 그림 보니까 이게 약간 거기 뭐 흙 같은 깊이 속에 있는 발견되는 거 아닌가요? 정답. 예. 박수 좀 주세요. 리액션. 네. 박수 주세요. 머드. 맞아요. 머드.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곳 충남이 머드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피부를 상하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잖아. 오 마이 갓. 맞네. 연결되네. 여러분 구현 오십시오. 네. 야, 그러네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머드. 진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흙 속에서 밀폐된 상태에서 1400년 동안 버텨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짜잔 하고 나타난 거죠. 군사 강국 하면 고구려, 그리고 삼국 통일의 주인공은 신라. 그럼 백제에 붙는 수식어는 뭐가 있을까? 예술, 문화 강국, 백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근거로 백제가 그 문화가 그렇게 대단한데?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백제의 금동 대학로를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금동 대학로가 발견된 전과 후로 백제의 문화는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나오면서 야 정말 백제의 문화는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아니었을까. 처음 발견될 당시에 너무 뛰어나서 백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거. 중국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 준 것이다. 수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이 금동대학로에 인면조라는 이 그림이 보입니다. 문영왕릉에서 출토된 동탁은잔에서도 인면조가 보입니다. 동탁은잔과 이 금동대학로가 그대로 연결되고요. 또 제작 기술도 똑같습니다. 또 이런 산이 여러 개 있고 또 5명의 악사들이 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도 보입니다. 산수문전이라고 해서 부여외리에서 출토된 산수문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법 그리고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백제 것이다. 이럴 정도로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그래서 백제를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향로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예. 진짜 놀라운 게 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고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보시고 전화를 하세요. 혹시 그 어머님이 그려주셨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너무 잘 그렸다고. 너무 잘 그리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처음에 발굴했을 때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백제의 기술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당나라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와, 안젤리나 씨는 어떻게 보시니까 어때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그게 또 참 크고 위에 있는 통닭이 뭔가 지금 이 봉황. 세계적인 예술 작품 봉황입니다. 봉황. 잠시만요. 통닭이 올라왔어. 괜찮아요, 좋아요. 네, 야, 갑자기 난 통닭 이 이름이 처음 뭐였지? 들어봤어. 봉황. 봉황. 봉화? 그냥 새라고 해요. 괜찮아요. 네. 새? 죄송합니다. 근데 밑에는 영이죠? 네. 그죠? 근데 되게 정말 모양이랑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위에 또 날개가 정말 뭔가 딱 지금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어떻게 그때 이런 거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 통닭이 된 이 봉황은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아니에요. 어쨌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날개짓하면서 이게 쫙 펼친 이 모습이 정말 리얼하고요. 저 밑에 있는 이 발톱 보세요. 발톱 하나씩 마디마다 꺾여져 있는 이 발톱만 봐도 그렇죠. 이게 힘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몸통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용이 이렇게 다 고양이 발톱을 세운 것처럼 기가 승해가지고 그대로 받치고 있습니다. 바로 지하에서 백제의 땅을 받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쪽에 요 산들이 어떤 산들이냐면 신선들이 사는 산. 그리고 연꽃은 불교. 그러니까 신선은 종교 중에서 도교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교와 불교의 어떤 그 융합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하나의 지금 작품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결과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봉황의 당당함이라든지 이 용의 이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 당시 사비 백제가 자신감이 넘쳤구나. 그러니까 뭐 하나가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아주 선명하고 자신감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 작품 하나하나에 지금 새겨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선생님 지금 판매하시는 건가요? 나 진짜 몇 개나 만나요 지금? 지금 주문하려고요 지금. 매진. 네, 예, 이미 매진됐습니다. 됐나요? 진짜 정말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지금 벅찬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드릴게요. 네. 자세히 보세요. 이 당시 백제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네네. 대한민국에 없었던 동물들이 여기에 조각돼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여기 동물들이 많이 없었던? 조각됐는데 없었던 그래도 동물 여기서 있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물이 여기 지금 있어요. 막 원숭이 네, 같은. 호랑이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원숭이? 원숭이 어딨어 원숭이? 원숭이랑 비슷한 거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네. 요겁니다. 코끼리. 그렇죠. 코끼리 코끼리 없었지. 보이시죠? 여기 상아 보이시죠? 그러게요. 코끼리는 그쵸.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상상의 동물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상아가 달린 코끼리 지금 누군가 타고 있죠. 네, 이 그러게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저희가 들썩일 때마다 이 담당자분께서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혹시라도 디테일이 만질까봐 많이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만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코끼리 하나 보여드렸는데 코끼리 말고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짐승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악어도 있어요. 악어요? 네, 악어도 있고요. 아까 원숭이 얘기하셨죠? 원숭이도 있고. 우리나라에 코끼리, 악어, 원숭이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제인들이 이걸 여기다 새겨 넣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애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교류. 예, 그 코끼리, 악어, 원숭이가 있었던 나라와 백제가 교류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먼 나라에 있는 나라들과 그때
교류를 했다고? 와, 그게 지금 이 흔적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건데, 야, 이게 지금 그 나라들과 교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물론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걸어서 가면 이거 너무 멀고, 그리고 고구려는 또 적국이니까 가기도 좀 어렵고, 결국 뭘로 가야 돼요? 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 당시에 항해 기술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발달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발달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때 이 백제 성왕 때 그 겸임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도까지 가세요. 인도까지 배 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항해 기술이 그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바람 이용하고 그냥 이거 저어가지고 가는 건데, 야, 그걸 인도까지 갔다? 이거면은 엄청난 항해 기술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 능산리 이곳에서 출토됐던 그 유물들 보면 그 면직물, 면제품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동남아 쪽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그런 교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근데 사실 이 금동대학로를 만드는데 이 금속 기법이 또 장난이 아니죠. 수은을 녹여서 붙이고 열을 가하면은 증발해 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에다가 그 수은 금을 녹인 다음에 이걸 쫙 붙이고 날아가 버리면 딱 접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참, 야, 이 당시 지금 1400년 전, 지금 우리 시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그 분들이 지금 만드신 기술인데도 사실 이거 지금 재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걸 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엄청난 작품들을 만든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향로란 말이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게 뭐냐면 창왕명 석조사리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글자가 나왔어요. 이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백제 창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지금 여기 새겨졌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출토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그 부근에서 출토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이 세트로 이것도 출토되었고 이것도 출토되었다. 그렇다면 뭔가 창왕과 관련된 근거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백제 창왕이 나왔잖아요. 백제 창왕 때 바로 왕실 주도에 의해서 사찰이 만들어졌고, 그 사찰의 어떤 그 활동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창왕이 그럼 누구냐? 도대체 창왕이 누구냐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던, 죽었던 왕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누구? 성왕. 성왕. 네. 사비백제의 성왕. 그 성왕의 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흥왕과 성왕, 신라와 백제의 어떤 한강 유역 차지한 이후에 신라가 배신을 때렸고, 백제는 열받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관산성 전투가 있었는데, 그 관산성 전투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성왕의 아들 창왕이에요. 아버지, 이거 나가 싸워야 됩니다. 이거 신라 쳐야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라고 공격을 해서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싸움판을 벌린 사람이 창왕인데, 결국 그 싸움판에서 누가 죽은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관산성 전투에서 일방적으로 초기에는 백제가 우세를 합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별동대 50명만 대동하고 전장지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새요. 누가 샜는지는 모르겠어요. 최효정 씨가 네네. 그때 그 정보를 줬나요? 설마 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어쨌든 정보가 새기 때문에 매복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매복을 해서 무방비 상태의 성왕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렇죠. 성왕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왕을 잃어버렸잖아요. 승리하고 있던 백제군은 우왕좌왕하면서 포위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관산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향을 피우고 그 위덕왕, 창왕입니다. 예, 같은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우면서 아버지 성왕을 그리면서 추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왕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장기 알죠? 장기 체스 알죠? 동양 장기에서는 왕이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엄청난 위기일 수 있잖아요. 그 위기를 다시 한번 딱 긴장을 줘가지고 조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추모 사업, 이런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왕권을 강화시키고 시스템을 정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창왕, 위덕왕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런 석조사기암이라든지 금동대학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백제 문화 너무 궁금했거든요. 문화 강국, 예술 강국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실체가 뭘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흔적을 보니까 뭔가 대단은 한 것 같아. 뭔가 이제 벽돌 하나 뭐 이렇게 뭐 저 우리로 지금 본다면 타일이겠죠. 뭐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뭔가 백제 예술은 정말 세련된 것 같은데 뭔가 이걸 딱 때릴 수 있는 진짜 뭔가가 필요했는데 이게 바로 금동대학로. 이거를 이제 그냥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백제의 문화유산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들을 아주 증명해줬던 그런 문화유산이 나온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백제 금동대학로는요, 이것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아주 백제 문화의 정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금동대학로의 숨은 이야기까지 만나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엔 마지막 3강 주제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제 그 백제, 사비백제가 사실 백제 역사의 마지막이거든요. 도읍을 한성, 서울에서 웅진, 공주에서 지금 사비 부여로 왔는데 이제 백제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마지막은 곧 멸망이라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자칫 몰랐던, 놓쳤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놀다가 나라가 망했느냐? 그거 진짜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역사는 왜 승자, 이긴 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백제는 어쩔 수 없이 망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패배자에게 씌워지는 굴레는 뭐냐면 너네들은 이러니까 망했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의자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승자의 기록에서 주홍글씨처럼 낙인 찍히면서 삼천궁녀 데리고 놀았던 왕, 그러니까 망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의자왕이 재위 기간 동안에 이 신라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요. 왜냐하면 의자왕도 마찬가지로 복수를 해야 돼요. 누구의 복수? 성왕. 네, 자기 핏줄. 이 고대 왕실에서는 자신의 왕이 죽었어. 그러면 거기다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수로서 신라를 계속해서 압박해 들어갑니다. 신라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도저히 못 살겠어. 백제 의자왕 때문에 야, 이거 이러다 나라 망할 정도야. 이 큰일 났어. 이러니까 결국 신라가 어디에 SOS 도와달라고, 고구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고구려가 도움을 못 준다고 하니까 결국 당나라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나당연합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이것만 봐도 아니 도대체 의자왕이 얼마나 신라한테 스트레스를 줬길래 이 정도였을까. 신라는 거의 국가 존망의 위기,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 의자왕이 막 너무 밀고 들어오니까 살기 위해서 결국 당나라를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의자왕이 삼천궁녀 데리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떻게 신라한테 스트레스를 주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자, 결국은 나당연합이
밀려 들어옵니다. 쭉 밀려 들어오는데요. 특히 당나라 군대는 저쪽 서해 쪽 바다 쪽으로 밀고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신라 김유신 부대는 육지 쪽으로 포위에서 들어온 어떤 사비 쪽을 향해 가지고 들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자 양쪽 신라와 당나라가 막 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의정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은 싸워야 될 때다. 우리가 막아야 될 때다. 수비를 해야 될 때다. 라고 해서 수비하기 좋은 그래서 웅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웅진으로 들어가서 귀족들 거기 있는 그 귀족들과 손을 잡고 방어를 한다면 우리가 버틴다면 우리가 승산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논산 쪽에 바로 황산벌이라고 하죠. 여기에 계백 5천 결사대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이 5천 결사대, 이 계백 5천 결사대가 맞이했던 군대가 바로 신라 김유신 부대가 되는 것이죠. 신라의 김유신 부대는 5만 명, 계백의 부대는 5천 명.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만 대 5천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뭐 더 많은 사람들 저기 이기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백의 5천 결사대가 이겨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5천 결사대가 이겨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5천 결사대는 다 내려놓고 나온 부대예요. 심지어 계백 장군은요 자신의 부인, 자신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와요. 다 죽이고 왜냐하면 계백 장군도 안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거. 어차피 백제는 버티기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죽으면 나의 자식들도 죽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느니 지금 내 손에 의해서 죽자.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수가 야, 나 가족들 죽이고 나왔어. 나 여기서 다 내려놓을 거야. 그러면 이 따르고 있는 군인들이 어떨까요? 야, 우리 장수가 우리 장군이 저런 자세로 나왔구나. 그래.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해가지고 신라에 맞부딪히니까 50만이 와도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결국 4번 싸워서 4번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도 너무 당황한 거라. 신라 김유신 장군도. 결국 신라 김유신 장군도 화랑 그 얘기 있잖아요. 화랑을 계백한테 자꾸 보내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싸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안젤리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은 김유신 부대가 이 계백 장군 부대를 전멸시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의자왕은 나름대로 이제 웅진쪽으로 왔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방어가 쉽고 그리고 그 옆에 또 임존성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흑치상지라는 또 장군이 있어요. 또 도움을 받으면 또 될 것 같고 버틸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버틸 줄 알았던데 5일 만에 단 5일 만에 의자왕이 항복하고 나오게 됩니다.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웅진에서 지금 뭔가 좀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다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5일 만에 그냥 항복하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백제의 마지막이 허무해요. 뭐 제대로 된 싸움도 아니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급하게 그냥 항복하는 모습이 있는데 웅진 들어가지고 저항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식이 배신한 거죠. 예식진이 배신한 거예요. 배신하고 의정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 예식진은 어떻게 됐다? 당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죠. 예식진의 배신은요, 이 동북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식진의 배신을 통해서 백제는 너무 빠르게 멸망이 되었고, 백제가 멸망하니까 결국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나머지 나라 고구려가 또 멸망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백제라고 하는 사비 백제가 무너지면서 이 동북아의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비 백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자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쳐들어오니까 뭐 바로 좀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 도망. 아니요, 붙잡혔어요. 아까 그 예식장한테 끌려와가지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잡혀갔어요. 아, 예. 당나라로 예, 중국으로 잡혀갔어요. 그의 아들과 함께. 잡혀갔어요. 왜냐면 패배한 나라의 왕이고 아들이니까 끌고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되는데 의자왕도 저렇게 끌려갈 때 그래 삼천궁녀 데리고 히히낭낭 놀았으면 백성들이 너 때문에 나라 망했어라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아니라 어떤 기록이 있냐면 백제 사람들이 그 강에 다 나와가지고 백마강 근처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의자왕을 이별했더라라는 기록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의자왕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던 왕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정도면 이거 연기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건 뭔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패배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 대신 삼천궁녀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자꾸 후세인들에 의해 가지고 더 씌워지면서 우리에게 삼천궁녀 의자왕이란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사비백제를 열었던 상황 그리고 그 마지막 문을 닫았던 의자왕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고구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 이 사비백제 당시에 효종 씨 상식적으로 백제의 인구가 더 많았을까요? 고구려의 인구가 더 많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고구려가 더 많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가 69만 7천 호, 호는 집 하나예요. 그런데 백제는요 76만 호라고 나와요. 너무 의외죠. 왜 고구려보다 집이 더 많다고? 근데 사실 오시면 여기 사비백제 이 지역 한반도의 어떤 지역인가요? 곡창지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사람 살기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아무리 넓어도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면 많이 살 수가 없어요. 네. 또 그 신라 쪽 기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라 진덕여왕이 뭐라고 얘기하면 소국이 대국을 건드렸다가 위험을 당하면 장차 어떻게 하겠소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대국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굉장히 이 백제에 대해서 대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당시 그 백제의 위상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제가 퀴즈를 좀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가 이렇게 대국으로서 외국과 교류를 하는 해상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얘기하세요. 네. 뭐 개방 외교? 네? 개방 외교? 대방 외교. 개방외교, 개방외교 좋습니다. 정답, 네, 정답. 정답. 또 다른 의견, 효종 씨.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주워 먹는구나. 이제 살짝 주워 먹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한 스텝 더 밟아서 오케이. 외국에서 기술자들을 수입해 오지 않았을까? 외국에서 기술자를 수입해 오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해상을 통해서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가잖아요. 그쪽도 항해 기술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기술자들을 모셔와서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아, 좋습니다. 네. 정답. 네, 역시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좀 열려 있는 나라였거든요. 한번 이 열려 있는 좀 개방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외국인들도 굉장히 요직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교수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제가 서남해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으로 가는 항로가 백제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횡단하지 못하고요. 이 육지를 따라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백제는 이 바닷길을 장악을 했고 또 고구려와 싸우고 있었죠. 고구려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국력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고요. 사비백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 문화의 전성기를 이뤘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비백제의 그 백제의 그 문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 백제인들이 정말 지향하고 있었던 아름다움은 뭘까? 아름다움은 이거다.
미의 기준은 이거다 라는 걸 백제인들이 남겼어요. 저는 이걸로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뭘까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하지 않다. 야,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가능해요? 안젤리나, 이거 어떻게, 이게 뭔가 패션을 하니까 이렇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꾸밀 때 뭔가 안 꾸민 느낌. 약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그쵸. 것 같아요. 이런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휴식 씨 굉장히 좀 차분하게 하실 때 좀 재밌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밝게 하시는데 오반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이런 거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맞아. 여기 지금 여기 담당 PD도 그랬거든. 이걸 보고 그렇게 했구만. 정말. 이게 바로 백제인들이 지향하는 미의 기준이에요. 아름다움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어떠세요? 네.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글에는 숨은 뜻이 있어요. 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는다. 검소를 제일 기본으로 삼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누추하면 안 되고, 그렇지. 또 화려하고 사치로운 것을 찾는데 화려하되 사치롭지 않다. 남을 배려하는 정신과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 남을 배려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백제의 정신과 문화. 네. 정말 저는 이 백제의 그 미주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사비백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사비라고 하는 곳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정말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성왕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바로 이 공간에서 백제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이곳 사비였다. 그 사비에서 꿈꿨던, 만들어냈던 그 미는 검이불루 화이불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사비백제 이야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